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네네. 겨울이 됐습니다.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옷이 지난 후랑 너무나 다르게 겨울옷 입고 왔어요. 네. 날씨가 사람 기분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싶은 게 오늘 다룰 사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것만 골라가지고 온 게 아닌가. 가을 특집인가요? 멜랑콜리 특집으로. 아, 네네. 그냥 어쨌든 사연자분한테 좀 좋은 조언이 돼주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1세 평범한 남성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 조심스레 상담을 요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극히 평범한 남성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평범한 대학을 나와 군대를 다녀왔고 평범한 직장을 얻어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대학 다닐 때 만난 여자친구와 1년여 짧은 연애를 했고 군대를 가면서 자연스레 헤어졌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 또한 저와 비슷하게 무척 평범합니다. 가정적이기도 하고 저에게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 요즘 제가 이혼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해받기 힘들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육아는 아내가 하지만 저 또한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딸아이가 세상 그 무엇보다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에 늘 축 처져 있고 매사에 아무 의욕이 없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내와 밤늦게까지 이러한 속 얘기를 털어놓고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 둘은 너무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인간 같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별 재미도 없고 특별한 취미도 없고 그냥저냥 평범하게 사는 부부이다 보니 각자가 서로에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지쳤나 봅니다. 그리고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둘 다 아이는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감정, 그 어떤 특별한 애틋함이나 애정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따져보니 부부관계가 없었던지도 오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젊은데 그리고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인데 서로 이렇게 무난하지만 별다른 애정이 없는 부부로서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저라는 경제적 울타리를 벗어나 육아까지 책임지는 건 자신 없다면서 이혼을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양육비와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이혼만 하는 것은 제게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 계속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제 인생의 결혼은 한 번뿐이고 아이는 지금 있는 우리 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혼 후 다른 여성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미더라도 지금의 아내와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서나 어떤 다른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합의한다는 양육비나 그런 거 왜예요? 그런 보증장치가 있다면 아내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대화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제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그저 육아의 파트너로 보일 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건가요? 제가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까요? 노력을 하려는 의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가장 필요한 건 공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갑에서 다뤄지는 이런저런 사연들을 접하면서 한편으로 부럽다고 느꼈다면 너무 못된 생각일까요? 이혼이 당연할 그런 뾰족한 문제 없이 지루할 정도로 무난한 관계가 이혼의 이유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는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목소리가 차분해지네요. 다 같이 차분해지네요. 근데 31살이면 너무 빨리 결혼했다, 그쵸? 그렇죠. 결혼한 지가 3년 정도 될까? 2, 3년? 네, 그렇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제 뭐 애를 키워보고 하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약간 다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권태기 그런 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나와 아내 둘뿐이 아니라 이 새로운 우리 자녀잖아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고마움 같은 걸 표현해주면서 서로 다독이고 이렇게 사는 건데 오히려 이 남성분이 나 자빠졌어.
어떻게 이렇게 나자빠질 수가 있어? 아, 나는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이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역시 또 이제 욕을 처먹으면서 시작하네요. 아니 지금 자기 애가 지금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지금 나약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간과 이 여성분이 뭘 의지하고 한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지 아내분에게 이 방송 보십시오. 당신이랑 살 필요가 없다. 아, 저는 이분 상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 자신을 평범하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평범한 남성, 맞아. 평범한 대학, 평범한 가정, 평범한 직장.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무책임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완전 무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본인이 양육비랑 생활비를 계속 지원을 쭉 하겠다고. 해서라도 뭔가 이제 서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겠다 이런 느낌이 저는. 그건 지 인생에도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일단 일찍 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조금. 일찍 한 건가요? 일찍했죠. 한 29 정도 최소한. 요즘으로 치면 조금 늦어도 일찍 한 그렇죠. 거긴 하고 한 봤을 때 28세, 9세 정도 하신 네, 거 같아요. 네. 건전하지 않나 이 정도는. 그러니까 너무 건전하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연애를 그래도 한 네다섯 번 정도 5회 정도. 네, 해봤으면은 이 아내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뭐 주말에 아이 보면서 또 행복을 느끼고 그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잘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한 번 연애하고 두 번째 연애니까 항상 모든 관계가 불같이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군대를 가면서 네.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랑 결혼한 이 여성분이 전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아내와 밤늦게까지 이런 속 얘기를 털어놨는데 놀랍게도 아내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남편이 난 사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는데 자기야 난 자기가 너무 사랑해 무슨 소리야 이러겠어요? 뭘 그게 놀랍다고 이건 우리가 또 잘 맞다고 이혼해야 된다고 좋아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돈을 다 주고라도 내가 이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 돈을 다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두 집에다 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나 봐요. 그렇지. 그건 현실적으로 또 약간 네. 힘든 얘기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책임하다. 갑자기 제가 아는 분의 케이스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지희 씨가 얘기한 게 현실적으로는 딱 맞는 게 애를 낳고 이제 둘이 결혼해서 살다가 좀 안 맞아서 애를 낳는데 애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별거로 들어간 거예요. 네. 남편이 생활비랑 양육비를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이 뭐 새로운 여자가 생기더라도 이 정도는 지원해주겠다. 이거 비슷하죠? 똑같이 약속을 하고 사는데 사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한 5, 6년 정도 그렇게 별거 상태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돈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생각하는 건 사실 되게 그냥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 네, 그냥 뭔가 본인이 지금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뭐라도 내 모든 걸 다 주고도 자유를 찾고 싶지만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녹화 들어오기 전에 피디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은 뭔가 공허함, 허전함이 오는 나이가 원래 30대고 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뭐지? 이런 나이가 그냥 결혼 안 해도 오는 게 30대고 그리고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소소하게 하루하루 이어지는 게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것도 인생이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한 40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31살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정말 삶이 이렇게 조용한 거야? 이렇게 별일 없이 흘러가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결혼 전에 좀 몇 번 했었으면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처음이라 더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연애를 같습니다.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불법적인 성의 소비. 근데 이게 꼭 뭐 나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뭐 20대에도 공허하고 30대에도 공허하고 내일 모레 50인데 지금도 공허하고 이러는데요. 네. 인생이 공허함의 연속이셨나요? 뭐 공허하고 지루하고 뭐 그런 그게 진짜요? 늘 반복되지 않나요? 진심이신가요? 저는 뭐 1년에도 한 몇 번씩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개인차가 있겠죠. 네. 엄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뭐 시간이 가죠. 그래, 시간 해결해 준다. 네. 지금까지는 시간이 해결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원하는 걸 해주고 이분의 아내와 자녀의 보호장치 마련해 주는 게 법률가로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확실한 안전장치를 보장해 주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아이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남녀 관계에 권태기가 생겼을 때 이 권태기를 극복하고서까지 만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부부는 극복해야지. 그냥 부부라고 하더라도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극복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태기를? 네. 대부분 극복하고 살지 않나요? 참고 사는 거겠죠. 아.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냥 그거를 극복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포기하고 묻고 사는 거기 때문에 황혼 이혼이 높아집니다. 아니 황혼 이혼이 왜 이렇게 높을 거라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묻고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극복하고 가는 분들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정말 게 극복이 된다? 진짜로 너무 많이 봤는데 딱 결혼해서 첫애 태어나고 한 뭐 2, 3년 안에 대부분 다 이런 거를 느껴가지고 진짜 이혼한다고 뭐 변호사 알아보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약간들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름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좀 제2의 단계를 맞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성숙함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내 마음이 다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를 잘 극복해서 한번 이렇게 관계를 다시 잘 정립을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어느 한쪽이라도 의지가 있고 상대방이 뭐 막 이 사람 소름 끼치기 싫어 막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러면 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좀 보기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싫어 내가 싫은데 어쩌라고 이런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관계는 그냥 파국인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면은 그 성숙함이 맞네요. 네, 좀 그 그래서 사람의 인간적인 성숙됨. 그쵸. 그래서 이 사연자분은 약간 그런 성숙함이 지금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되실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분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위기를 잘 넘기면. 그렇죠. 저는 이분이 그냥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깔끔하게 아니 이혼을 하시고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지금 지혜가 재미없어. 정말 메인. 너무 인생이 지금 무료하고 공허해. 그래서 이혼하고 원하는 인생을 사는 쪽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연자분을 제가 응원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자신이 평범한 남자다, 나쁜 남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 증명하지 말고 그냥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출이죠. 가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이 사람 지금 가면이 있다니까. 자기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자기가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억눌림이 있어. 억눌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와의 극복 방안을 막 얘기를 해줘봤자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어떤 상담이라고 하면은 이분이 아내분과 함께 이런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부부 상담을 가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이미 그런 거 다 떠나서 어떤 법적으로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딱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그것만 확인받으면 나는 이혼해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응원을 받고 싶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이 무책임하고 한심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라.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그거 왜 인정하는 게 맞아요. 어렵나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맞아. 네, 여자가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인간은 여자건 남자건 결혼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을 썼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걸음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한테 사연을 줬잖아요. 이거는 저는 매우 용기 있는 태도다. 매우 용기 있어. 용기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아내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 나는 무책임한 인간인 것 같아. 나는 한심한 인간인 것 같아. 이런 나를 탓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진심입니다. 평생 어떻게 가슴 뛰는 사랑을 찾으실 수 있을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는 없죠. 저는 진짜 없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있거든요.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연인도 처음에는 막 되게 설레고 두근거리고 이런 걸로 만나면서 이제 연애하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뭔가 둘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예전만큼 두근거리고 뭐 서로가 막 간절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되게 오래된 친구 같은. 그래서 좀 안정적인 관계에 네. 돌입하죠. 네, 서로가 그냥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존재로도 그냥 뭔가 든든한 그런 걸로 이제 연애를 또 이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는 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분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중간점을 찾아보자면 왜냐하면 또 이분이 또 사연자입니다. 또 사연자를 공감해드리는 게 저희 몫이잖아요. 그렇네요. 칫거렸다. 무책임한 사람. 그건 지 인생에도 무책임하고. 두 번 다시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인간은 여자건 남자건 결혼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일단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좀 무책임한 것은 맞다. 그렇죠. 이건 절대 이제 합리화되기 어려운 부분은 그건 맞지만 제가 말했다시피 31살에 연애 경험 별로 없이 권태기도 처음 맞아보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또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애까지 낳아서 뭐 직장 생활하고 육아하고 그러니까 지친 거지. 마음이 지쳐가지고 야, 이게 진짜 인생인가? 이렇게 인생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내 삶은 어디로 갔지?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든 이혼을 하든 아니면 뭐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시고 그 이후의 일이지만 어쨌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거를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 나이를 고려하면 누군가 결혼을 시켜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남자분? 예. 31살이라면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정신이 없을 때 같거든요. 한창 막 그쵸. 스타트할 때. 요즘 31살이면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죠? 31살에 내 능력으로 결혼해서 살기는 어려운데 그런 걸 보면 혹시 이분은 부모님이 그 결혼을 시켜주고 그 삶을 위한 투쟁 같은 걸 안 해봐서 모든 게 좀 따분한 분이 아닌가. 아, 약간 주도적으로 살지 않았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분에게 지금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1살이면 지금 막 대학 졸업하고 3, 4년 정도 될 나이인데 뭐 하는 분일까요? 네. 갑자기 결론이 이상하게. 네.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얘기하다 열받았어. 네, 뭐 수습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저를 보면 네네. 이게 10년, 20년 지난다고 해서 많이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나이에 이혼을 생각한다면은 이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이걸 물어보죠. 이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포인트 딱 하나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거거든요. 지금 와이프가 어떤 심정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파악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남편 경제적 울타리를 벗어나서 육아까지 책임지는 건 자신이 없다. 난 그래서 이혼이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해서 양육비랑 생활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양육비랑 생활비를 다 지원하겠다 이런 거를 약속해주는 법적인 조치가 있느냐 이걸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요즘에는 협의위원으로 가더라도 이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 효력이 있어요. 몇 년까지 돼요? 그런 미성년자인 동안에 성년이 되기 아, 전까지. 그럼 아이가 19살이 될 때까지?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당하는데 뭐지? 라고 일단 첫 번째 그 충격이 올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정해주는 양육비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내가 동의를 안 하겠죠. 그게 문제예요.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내를 대리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하면서 월 700만 원 정도를 주고 교육비는 별도로 그렇게 그 협의 이혼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이 한 명인데? 네. 오, 그럼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닌가요? 되게 많죠. 네. 그런데 그분도 역시 한 몇 년 지나니까 못 지겠다. 6, 7년이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5년 이상은 됐을 것 같거든요, 느낌으로. 네.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이혼 후 부양에 관한 합의거든요. 네. 이혼을 하면서 생활비를 얼마씩 주겠다고 하는 합의는 당연히 유효하죠. 근데 이제 금액이 너무 크면 이혼할 때는 이혼이 급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준다 약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급을 안 하면은 어떻게 뭐. 안 하면 강제 집행을 해야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본인 또는 뭐 부모든 그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연대보증인. 그렇죠. 연대보증일 수도 있고. 저는 담보를 그냥 떨어져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총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안 갚을 때 언제까지 이행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장래 이행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총액을 설정해 놓고 매월 얼마씩 갚는다는 식으로 해놓고 매월 얼마씩 이렇게 차감한다라는 식으로 해놓고 연대보증인 부모님을 세우면 되겠죠. 거기다가 담보까지 설정해 놓으면 끝! 네. 끝입니다. 끝. 아주 간단해요. 이 문제는 간단한데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공감을 받고 싶대. 그게 저는 키가 아닌가 싶은데요.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분도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솔직해지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이렇게 낮아빠지는 거죠. 아, 그게 왜 어렵지? 나는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본인을 평범하다 아니면 착한 남자라는 가면을 쓰려고 그러죠? 그게 저도 최근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 사람한테도
진짜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얘기했나요? 똑같이 얘기해서 그거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다. 너 그거 되게 사실 되게 안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걸 이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본인이 나쁜 사람의 역할이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지금 병적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너의 행동은 지금 너무 병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너 그렇게 행동하는 게 사실 내면을 잘 들여다봐라. 그거 되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하니까 그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치.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착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저도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서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로 막 과도한 걸 막 해줘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자기를 착해, 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듣는 거에 되게 뭔가 좋아하는데 맞아, 맞아. 스스로를 되게 갉아먹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지 자기는. 차라리 진짜 호구보다는 쌍년이 살기 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이건 맞습니다 정말. 네, 정말 우리 모두 쌍년이 돼야 된다. 아니, 정말 뭐 했을 때 무슨 말 한마디 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아 진짜 열나 싸가지 없네. 그러거나 말거나. 아, 맞아. 어차피 그냥 그러거나 내 말거나. 인생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됐지 뭐 그냥. 그 저는 그게 그래서 아닙니다. 사연자님한테도 똑같이 자기가 아내한테 착한 남자로 뭐 아니면은 좋은 아빠로 남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겠지만 결국 안 되잖아요.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드러내라. 자신이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난 한심한 인간이야. 어쩔 수가 없다. 나 무책임해. 그래. 그치 무책임해.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 그래. 너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가야지 뭐. 법원으로 가면 내가 준다는 것보다 더 적게 받을 수가 있다.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지는 게 어려울 수 이렇게 있지만 하면은 약간 정 떨어져가지고 이혼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죠. 약간 작전의 하나로 통할 수 있다. 작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앞으로 좀 솔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연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사연들이 많았지만 그것조차 부럽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솔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사연자들 얼마나 욕을 많이 처먹었습니까? 그 욕을 장난 많이 아니었죠. 처먹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연을 쓸 때는 저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계속 감추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알고 보니까 막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들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인생 라인에서 어떤 바람이 펌프가 들어갔다. 항상 우리 어떤 이 라인에 항상 빠지지 않는 출입국장이죠. 여자가 있다. 눈물어. 아니 근데 새로운 여자가 있다. 우리 둘은 너무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인간 같은데 그렇지. 오늘 암사자를 만난 거야. 그렇지. 와, 저 암사자는? 그냥 발톱에 저 발톱 한번 찍혀보고 싶다. 정말 막 미치겠는 거지. 저 발톱으로 다가가고 싶은 나 초식남인 나를 바치고 싶은. 나를 엉망진창으로 그렇지. 나를 그냥 막 얼마진창으로 그냥 좀 바람이 들었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럴 수 다만 있죠.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솔직하게 봐라. 네, 솔직하게. 아니 보세요. 우리 이런저런 사연 중에 부러운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부럽대. 부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연자분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네.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분 진짜 다 불당할 수도 있어. 진짜. 부럽대잖아. 그만큼 솔직하고 치열하게 살고 그런 것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은 부러웠던 거예요. 이혼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아니 뭐 삶이 이렇게 무난하게 사는 게 싫다는데 아니 뛰쳐나가야죠. 그러니까 아까 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평범한 직장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연봉 이런 게 좀 이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혼 후 이제 부양하는 생활비 양육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너에게 한 뭐 300에서 400, 한 350이라고 칠게요. 안될 것 같은데 100만 원 나갈 것 같은데. 350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거를 내 현실이라고 이제 슬슬 체감하기 시작하면은 안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300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 용돈으로 한 50만 원 떼고 다 줘야 돼. 아내라고 다 줘야 돼요. 정말로. 솔직히 50만 원도 많을걸요? 그래 50만 원으로 월세 내야 돼. 월세 내고 핸드폰비 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예, 밥도 못 먹어요. 엄마 집 가서 먹어야 돼요.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본인이 이제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고 또 아이를 또 낳는 그런 선택도 했으면은 네. 본인의 그런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삶의 활력소라든지 그런 거를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거라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이혼을 해서 신유진 변호사님 말대로 엉망진창으로 뭐 살아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약간 돌아온 탕자가 될 것이다. 아내분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없고서는 이혼 선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다 핑계고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들어왔다로밖에 무게를 줄 수밖에 근데 없어요. 그랬으면 이 사연에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바람이 내가 그 이혼을 통해서 그 사람과 뭐 연결하고자 하는 바람이 아닌 거지. 그냥 내 욕구 때문에 여기는 바람이라는 게 적지 않은 외도가 거야. 아니라 외도가 그냥- 아니라 외도가 아니라 외도- 이제 그죠? 자극. 외부의 영향. 자극. 나에게 들어온 뭔가 새바람 그냥 네. 그럼. 그래서 이게 외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진짜 아무리 봐도. 이런 구절이 있네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까요? 노력을 하려는 의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의지는 뭔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약간 엄 변호사님 지금 몇 년 차시죠? 결혼 생활? 8년? 오, 네네. 근데 매번 아내를 볼 때 가슴 뛰지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뛸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 거짓 그거 텐스? 수술해야 돼. 부정맥 같은 거. 부정맥 긴장돼서. 스트레스 반응으로 시원하게 올라가. 네, 저는 한 1년 365일 중에 한 40일 이상은 뛰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네. 혼날까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변호사님이 90%는 사기라고 결혼은. 네. 혼인은 보통은 사기로 인한 혼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중인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사기가 거짓말인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사실은 좀 걱정을 했던 게 네 분이 말씀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저는 아직 네 분을 잘 몰랐네요. 아무튼 또 이분의 사연을 이렇게 접하면서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진짜 약간 그 오르막 내리막이잖아요. 계속되는 롤러코스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 약간 인생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리막의 기점에서 그치 인생의 내리막도 있지. 바닥을 찍을 때 그치 바닥을 찍을 때도 있지. 혹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내려가네. 이럴 때도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실 나이가 되면 내가 그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할 텐데 맞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나도 몰랐던 내 진짜 모습이 뭔지 한꺼풀씩 벗겨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뭔가 본인의 그런 무능함, 무책임함을 마주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최선의 선택을 또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제 이혼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시지만 저희 지혜갑에서 그동안 뭐 부럽다고 하지만 만나봤던 사연들 이제 보셨잖아요. 이게 진짜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저히 맞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뾰족한 문제가 없이 그냥 지루할 정도로 이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다 이혼을 하자라는 주의잖아요. 그쵸. 이혼주의자인데 근데도 이게 의견이 조금 갈리고 약간 이혼을 하는 거 자체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 아니면 계속 같이 살든 어떻게든 그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건 그만큼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또 사람이 한 단계 성숙하는 맞아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욕했던 건 죄송하다고. 아니 앞에 편집 잘 해주셨을 거라 믿어요 저는. 근데 들어야 돼. 네네네. 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이메일이나 댓글로도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사연자분에게 너무 막말 비슷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키를 다시 돌려서 잘 왔어요. 네, 그쵸. 중간에 좀 난장판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조언해주는데 또 없거든요.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사연이든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